박소연의 이슈 픽업으로 문 열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어떻게 나오냐,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최악의 물가 그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장 마감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국내 시장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그냥 무덤덤하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수치 먼저 정리하고 또 갈게요.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숫자가 8.8%였잖아요. 뚜껑 열어보니까 역시 미국 백악관이 왜 일찌감치 나와서 밑밥을 깔았는지 알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9.1로 나왔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10%가 넘을 것이라는 뭐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설마 했었던 얘기고요. 한 8.8? 뭐 9자가 조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요 정도였는데 9.1이 찍혀버리니까 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진짜 물가 상황이 정말 안 좋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던 그런 지표인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연준은 어떻게 되는데, 다음 주로 다가온 FOMC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여기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집중이 됩니다. 물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뭐 전망이 거의 기정사실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건 사실이죠. 물가지수가 나오고 난 직후에 미국 페드워치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75bp 인상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 확률이 조금 줄었고요. 1%포인트가 오를 거다라고 내다본 쪽이 그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10% 미만이긴 합니다만 7.6%였던 확률이 9.4%까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포인트를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뭐 몇몇 인사들을 입을 통해서 또 그런 목소리에 좀 힘을 싣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긴 합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하고서는 1%포인트 금리 인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은 바 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진작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물가지표, 이 새로운 데이터는 인플레가 악화됐음을 시사하는 거다. 연준은 더 달릴 거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다를 시사하면서 1%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이런 가운데서 왜 미국 시장은 잔잔하게 흘러갔던 것일까요? 물론 물가지수 나오고 나서 장 초반에는 크게 밀리는 흐름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이성을 찾고 그냥 잔잔한 듯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된 뭐 그런 뉴욕장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7월 물가가 그리고 이 정도로 나왔으면 이제 피크아웃이 아닐까? 이번엔 6월 수치 받은 거고 이제 7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정점을 찍고 이제 완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면 크게 우려를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뭐 지금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던 울트라 스텝을 단행한다고 해도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고 점점 나아진다면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을 한 것이고요. 국내 현재 시장 분위기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어쨌거나 미국이 그렇게 껑충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최근 강한 달러화의 강세는 아무래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 우리 시장으로서의 외국인들 유입은 더딜 수밖에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주요 증권사들이 뭐 다양한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IBK 투자증권의 경우는 일단 코스피 하단 부분을 조금 내려잡습니다. 2100포인트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긴 했는데 이게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렵다면서 아직까지는 이걸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이 만만치 않게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좀 내비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CPI 결과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으므로 게다가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시각. NH투자증권은 역시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2분기는 뭐 그렇다 치고 3분기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다운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름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3분기 또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앞서서도 예고를 해드렸듯이 알고리즘 매매는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매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로보피아 투자자분 멀티전략운용본부장 지태현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금 흐른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한 달 전과 지금 현재 알고리즘 매매가 지금 분석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가 이제 저희를 바라보는 시청자분들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한 달 전에 본부장님께서 알고리즘 매매에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2272가 저점으로 보여진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부근까지 갔었고 이제 상황이 조금은 나아져서 지금 현재는 233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네. 시장에 대한 평가를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지난 한 달 전에 이야기 드렸던 2272포인트 근방인 2274포인트까지 지수가 내려왔다가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앞서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지금 현 상태가 크게 개선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네.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이제 퀀트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시장 참여자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기법들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물가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듯이 6월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8.8 컨센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면서 또 나름 또 시장은 또 투자자들은 또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일단,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나왔네? 진짜 상황이 안 좋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리즘 매매에서 이런 것들도 진작부터 좀 시그널들이 좀 나왔을까요? 어떠합니까?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지만 네.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저희가 이 물가 관련된 지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어떤 그래서 준비된 추세였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화면은 미국의 물가 채권 ETF입니다. 물가 채권 ETF의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우측 하단부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지난 6월에 주가의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5월 말 이후 6월 첫날에 지금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5월 말에 종가를 갱신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미국의 이제 어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채권 관련된 부분을 전망하는 것보다 이 지표를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물가에 관련돼서 예측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지금 물가가 좀 높게 나왔는데 현재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말에 저점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결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7월에도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신다고 하면 시장보다 빠르게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풀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탕화면에서는 이 네. 색깔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노란색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투자를 검토해야 되는 시기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하고는 반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지금 파란색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파란색 구간에서 하얀색으로 진입한 이후에 다시 투자 관점으로 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향 자체가 지속될 거라고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앞서서 시장을 좀 길게 보자, 네, 길게 맞습니다. 봐야 된다. 지금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길게 본다라는 길게라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건가 좀 네. 궁금해하시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이벤트가 이미 시작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이벤트가 언제 종료가 될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러한 지표들을 과거의 데이터 안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인데요. 지금 준비된 화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우 지수 관련된 화면입니다. 미국 다우 지수 화면을 보시면 지금 세 번째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이벤트는 5번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가 시작된 이후에 186년이 지났는데 1929년에 처음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사태가 발생을 했고, 세 번째로는 2000년 IT 버블과 9.11로 이어지는 이벤트가 진행이 됐으며, 네 번째로는 200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현재 5번째로 코로나 사태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지금 시장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각의 시기마다 해당 시점을 처음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차트에 모았는데요. 네. 처음 보시는 1929년의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체가 1913년 연방준비은행이 시작이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연방준비은행이 1913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14년입니다. 1914년에 연방준비은행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와 같이 자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린 자금은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결국 연방준비은행은 1927년과 1928년에 이러한 자금들을 회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공황이 1929년에 시작하게 됐고, 두 번째 보시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사태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급락이 좀 크게 보이는데요. 1987년 10월 19일 네. 다우 지수 자체가 22.61% 하루 만에 하락을 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2000년 IT 버블과 9.11 테러 사태인데요. 지금 IT 버블과 9.11 테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200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7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권에서 낮은 자본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확대하면서 이것이 통합 수합 레버리지를 확대하면서 발생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간 시장이 반영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재 주가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대형 악재들이 터졌을 때 주가 흐름을 이제 한목에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나타났다는 건가요? 네, 앞서 이야기 드린 5번의 큰 이벤트에서 다우 지수를 보면 처음에 대공황에서는 지금 149주간이 소요가 됐고요.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기간을 해서 회복하는 구간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블랙 먼데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지만 시스템 리스크였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 하락했고 단기간에 반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 2000년의 IT 버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4주가 소요가 되었고요. 네. 네 번째로는 지금 금융위기인데 이 기간은 그보다는 좀 짧은 74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이야기 드린 기간 대비해서 현재 코로나도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네 번의 이벤트들의 평균은 122주입니다. 네. 근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122주를 넘어선 넘어가고 시간이 있군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와, 이렇게나 시간이 흐른 거군요.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52주 신저가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제 1년을 단위로 주 단위로 나눴을 때 한 52주인 걸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계산을 하는 거고, 지금 122주라고 하면 2년이 넘어가는 그런 맞습니다. 시간인 2년이 넘고 것인데, 거의 2년 한 반 정도 네.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시간이 좀 길게 남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균치는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제 과거 데이터랑 똑같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제 땡 오르자 이거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끝자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바람을 가져보면서 국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돌아가서 네. 지금 자료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 차트 똑같이 보여진 그거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앞서 이야기 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어느 것이 조금 더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네. 준비된 화면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스프레드 간의 스프레드 간격을 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숫자들이 있는데
0을 기점으로 위에 있으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거고 네.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건데 지금 영 위에 있는 그 기간이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이기 때문에 앞선 6월을 보시면 네.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7월로 진행을 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예, 얘기를 당분간은 해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앞서 이야기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뭐 코스닥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네, 코스닥이 네. 조금 더 좋은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음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이번에는 60일 이동평균 자료가 있네요.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예, 앞서 이야기드린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코너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팁 관련된 부분을 잘 복기해 보시면 네. 60일 이동평균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앞서 이야기했던 이벤트 구간 내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주로 해서 넣어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은 대공황식인데요. 지금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지금 62평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공황의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대세 상승이 시작된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60일 이평선의 저항을 한 차례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뒤인 193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87년 화면을 보시면 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반등을 하면서 시장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60일의 이평선이 개선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한 차례 지지해주는 네모의 박스권의 구간을 거친 이후에 네.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화면은 2000년 IT 버블과 9.11 테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얘기 드리는 60일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지금 지수가 두 번 트라이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그 이후에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개선됐고 2007년 금융위기는 그거와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이 결론적으로는 전환이 되는 순간 전환이 되는 이후 전체적인 시장의 리스크가 개선되면서 시장이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현재 구간은 그럼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네, 앞서 이야기 드린 부분을 국내 시장으로 옮겨와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주식시장이 발생했던 네 가지 큰 이벤트는 1997년에 있었던 IMF를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해당 부분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IMF가 발생하고 나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17주가 지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개선이 되면서 리스크가 해소되고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2000년 그리고 2001년에 있던 9.11 사태입니다. 이 사태에서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9주 이후에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방향이 바뀌었고요. 네. 세 번째로는 2007년 금융위기 사태인데요. 앞서 이야기드린 부분보다는 금융위기는 시스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보시면 21주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발발한 현 시기는 아직까지는 저점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이야기 드린 저점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났고 앞서 이야기 드린 세 가지 경우의 평균값인 15.6주를 대입한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10월 둘째 주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지점 자체가 바닥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올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반등의 시기는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둘째 주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현재 시점이 만약에 네.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평균 15.6주가 지나는 구간을 저희가 10월 둘째 주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기간입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어쨌거나 올 여름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올 여름이 됐으면 좋겠지만 네, 시장에 있는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네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모쪼록 내년으로 더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월 둘째 네. 주였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막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네,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저희가 드렸던 1차적인 목표가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앞서 이야기드렸지만 가격 지표 간의 괴리가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그 가격 지표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눌림목 구간이 일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간이 지나서 혹시라도 현재 저희가 계산하는 알고리즘 값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나와서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와, 여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거 화면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절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인가요? 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수표처럼 숫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면 연도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단을 보시면 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연도별로 월에 어떤 숫자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해당 값은 각 월에 가장 안 좋았던 수치들을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네. 통계적으로 쭉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던 구간이 언제인지를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니 월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흔히 4월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0월이 가장 좋지 않았고요. 그 박스의 하단부에 보시면 2003년부터 2007년 저희가 대세 상승 첫 번째 나타났던 시기를 보면 역시 4월이나 10월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3월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더라도 3월 그리고 2013년부터도 역시 3월이 가장 코스피에서는 좋지 않은 달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값이 3개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200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장 안 좋았던 지수들 3개를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관련한 자료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 150인데요. 네, 코스닥 좀 달라요? 예, 요거는 앞선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드리다시피 네. 데이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코스닥 150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50은 2010년의 자료부터 있는데요. 보시면은 코스피는 지금 제일 안 좋았던 거는 10월이고 평균적으로는 3월이 좋지 않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6월이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앞서 이야기드린 2010년 이후 기간이나 2013년 이후 기간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값을 보여드리는 밑에 3개를 보시면 가장 안 좋은 값이 나왔던 각 구간은 3월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S&P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S&P 관련된 자료는 이제 2000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드린 이제 코스피와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이제 가장 좋지 않았던 구간은 3월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월별 기준으로도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은 3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네. 저희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름, 코스닥은 여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하고 10월에 주가 하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이야기 드린 10월 둘째 주까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코스피의 강세라는 이야기도 앞서서 얘기가 나온 거였군요. 코스닥의 지금 네, 코스닥의 네, 상대적인 맞습니다. 강세요. 네. 어쨌거나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을 좀 계속될 것을 각오하고 네.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는데요. 상대적인 강세라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 코스닥 시장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고 네. 상대적인 강세다. 일단은 지금 보면 전체적인 네.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많이 상존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리스크 중에서 탑다운으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시장에는 탑다운 방식 말고 바텀업의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각 개별 종목별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나타나는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전략도 단기간에는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 알고리즘 매매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신호를 찾아보기는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부진한 시장을 여전히 예측하고 있는 알고리즘 매매이고 또 이제 추후에 또 언젠가 또 한 번 네. 나오시겠죠? 한 달 뒤가 되나요? 아직은 뭐 결정이 되지는 않은 한 달 거죠? 뒤에 뵙는 걸로. 한 달 뒤에. 그럼 한 달 뒤에 네.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진짜 그때도 10월 둘째 주를
저점이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또 해석 그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죠. 로보피아 투자자문 멀티전략 운용 지태현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